우리는 왜 불안한가? 삶은 하나의 욕망을 또 다른 욕망으로, 하나의 불안을 또 다른 불안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왜 세상에서 차지하는 자리에 대해 불안해하는가? 이 자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좋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지 결정한다. 이 자리는 우리에게 전례 없는 중요성을 가지게 된 일용품, 즉 사랑을 얻는 열쇠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의 인격을 신뢰할 수도 없고 그 인격을 따라 살 수도 없다. 안녕하세요. 이미선의 책 읽기, 책을 읽는 기쁨 당신께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은 알랭드 보통의 불안 본문 가운데 한 대목이었습니다. 1969년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93년에 발표한 첫 번째 작품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로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죠. 그 뒤이어 여행의 기술로 평단으로부터 찬사 또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30여 개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는 작가가 됐고요. 오늘 만나실 불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경제적인 능력으로 규정되는 사회적인 위치에 대한 불안의 문제를 2000년의 역사를 꿰뚫어서 담고 있습니다. 역시 알랭드 보통 특유의 위트를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전문 가운데서 10% 범위 내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려야겠죠. 크게는 원인과 해법으로 나누고 있고요. 원인의 사랑결핍, 속물 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해법에는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원인에서 첫 번째 부문 사랑의 결핍 그리고 마지막 불확실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본문 전에 지위에 대한 정의를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위, 사회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 지위, 스테이터스는 신분이라는 뜻의 라틴어 스타툼, 서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됐다. 좁은 의미에서 이 말은 한 집단 내의 법적 또는 직업적 신분을 가리킨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는 세상의 눈으로 본 사람의 가치나 중요성을 가리키며 이 책에서는 이 의미가 더 중요하다. 사냥꾼, 투사, 유서 깊은 가문, 사제, 기사, 다산하는 여자 등 높은 지위를 부여받은 집단은 사회마다 각양각색이었다. 그러다가 서양에서는 1776년 이후 경제적 성취와 관련해 지위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높은 지위는 즐거운 결과를 낳는다. 이 결과에는 자원, 자유, 공간, 안락, 시간이 포함되며 남들에게 먼저 배려받고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느낌도 이해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느낌은 다른 사람들의 초대, 아첨, 웃음, 경의, 관심을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높은 지위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꼽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놓고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위로 인한 불안. 사회에서 제시하는 성공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할 위험에 처했으며 그 결과 존엄을 잃고 존중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현재 사회의 사다리에서 너무 낮은 단을 차지하고 있거나 현재보다 낮은 단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걱정. 이런 걱정은 매우 독성이 강해 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불안은 무엇보다도 불황, 실업, 승진, 퇴직, 업계 동료와 나누는 대화, 성공을 거둔 걸출한 친구에 관한 신문기사 등으로 유발된다. 질투를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안을 드러내는 것 역시 사회적으로 경솔한 행동이며 따라서 이 내적인 드라마의 증거는 흔치 않다. 보통 어디에 몰두한 듯한 눈길, 부서질 것 같은 미소, 다른 사람의 성공 소식을 들은 뒤 이어지는 유난히 긴 침묵 등으로만 간간히 나타날 뿐이다. 우리가 사다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자아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사람들, 소크라테스나 예수는 다르겠지만 세상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스스로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높은 지위를 얻기가 어려우며 그것을 평생에 걸쳐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점이다. 어디서 어떤 피를 가지고 태어났느냐에 따라 지위가 날 때부터 고정되는 사회가 아니라면 지위는 우리의 성취에 달려있다. 우리는 어리석거나 자기 자신을 잘 몰라 실패할 수도 있고 거시경제나 다른 사람들의 적의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 실패해서 굴욕감이 생긴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가치를 납득시키지 못했고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을 씁쓸하게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할 처지에 놓였다는 괴로운 인식에서 나온다. 명제, 지위로 인한 불안은 비통한 마음을 낳기 쉽다. 지위에 대한 갈망은 다른 모든 욕구와 마찬가지로 쓸모가 있다. 이것은 자신의 재능을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자극하며 남들보다 나아지도록 고무하며 남에게 해를 주는 괴팍한 행동을 못하게 억제하며 공동의 가치체계를 중심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결합한다. 그러나 모든 욕구가 그렇듯이 이 갈망도 지나치면 사람을 잡는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유익한 방법은 이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원인 1. 사랑 결핍. 높은 지위를 바라는 마음. 어떤 동기 때문에 높은 지위를 구하려고 달려드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일반적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돈, 명성, 영향력에 대한 갈망이 주로 손에 꼽힌다. 아니, 정치적 이론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요약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사랑. 먹을 것과 잘 곳이 확보된 뒤에도 사회적 위계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은 그곳에서 물질이나 권력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돈, 명성, 영향력은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더 중시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부모나 연인에게서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말을 세상에게 원하는 것, 또 세상이 제공하는 것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 사랑은 가족에서 나타나든 성적 관계에서 나타나든 세상에서 나타나든 일종의 존중이라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도 있겠다. 누가 우리한테 사랑을 보여주면 우리는 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의 존재에 주목하고 우리 이름을 기억해주고 우리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고 약점이 있어도 관대하게 받아주고 요구가 있으면 들어주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는 번창한다. 낭만적인 사랑과 주의와 관련된 사랑은 다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성적인 관련이 없고 결혼으로 끝나지도 않고 그런 사랑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보통 다른 동기가 있다.
그러나 지위와 관련된 사랑을 받는 사람 역시 낭만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호의적인 눈길을 받으며 편안함을 느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흔히 사회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름 있는 사람이라 부르고 그 반대의 경우를 이름 없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정체성을 가진 누구 못지않은 존재 권리를 가진 개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표현은 다양한 집단에 대한 대접의 질적 차이를 전달하는 데는 편리하다. 지위가 낮은 사람은 눈에 띄지도 않고 퉁명스러운 대꾸를 듣고 미묘한 개성은 짓밟히고 정체성은 무시당한다. 낮은 지위가 끼치는 영향은 물질적인 맥락에서만 볼 수 없다. 적어도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로 인한 고통이 신체적 불편으로 그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낮은 지위가 끼치는 영향은 물질적인 맥락에서만 볼 수 없다. 적어도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로 인한 고통이 신체적 불편으로 그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낮은 지위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들을 낳기 때문이다. 아니, 그것이 오히려 1차적이다. 불편은 모욕을 동반하지만 않으면 오랜 기간이라도 불평 없이 견딜 수 있다. 병사나 탐험가들이 그런 예다. 그들은 사회의 극빈층이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궁핍을 기꺼이 견디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텨낸다. 마찬가지로 높은 지위가 주는 유익은 물질적 부에 한정되지 않는다. 부자들 가운데는 5세대가 써도 남을 만큼 돈을 축적해도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모으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놀랄 일은 아니다. 부의 창조를 경제적인 이유만 가지고 설명하려 할 때에만 그들의 노력이 이상해 보일 뿐이다. 그들은 돈만큼이나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존경을 추구한다. 탐미주의자나 쾌락주의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존엄은 거의 모두가 갈망한다. 만일 미래 사회가 조그만 플라스틱 원반을 모으는 대가로 사랑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오래지 않아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으로 인해 열렬한 갈망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에 떨기도 할 것이다. 2.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힘들게 노력하고 부산을 떠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탐욕과 야망을 품고 부를 추구하고 권력과 명성을 얻으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생활필수품을 얻으려는 것인가? 그것이라면 노동자의 최저임금으로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 삶의 위대한 목적이라고 하는 이른바 삶의 조건의 개선에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관심을 쏟고 공감 어린 표정으로 사근사근하게 맞장구를 치면서 아른 채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자가 자신의 부를 즐거워하는 것은 부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상의 관심을 끌어모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부끄러워한다. 가난 때문에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무도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가장 열렬한 욕구의 충족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가난한 사람은 들락거려도 아무도 주의하지 않는다. 군중 속에 있어도 자신의 오두막 안에 처박혀 있을 때나 다름없이 미미한 존재일 뿐이다. 반면 지위와 이름이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주목한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3. 어른이 된 이후의 삶은 2가지 커다란 사랑 이야기로 규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야기, 즉 성적인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고 지도도 잘 그려져 있으며
거기서 나오는 기발한 행동은 음악과 문학의 주 재료를 다룬다. 이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기념된다. 두 번째 이야기, 즉 세상이 주는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보다 더 은밀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다. 입에 올린다 해도 비난하거나 조롱할 때만 그러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랑은 질투심이 많거나 결함이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로 여긴다. 아니면 높은 지위의 추구는 경제적 의미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사랑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만큼이나 강렬하며 또 첫 번째 이야기만큼이나 복잡하고 중요하고 보편적이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루지 못할 때도 첫 번째 사랑을 이루지 못할 때만큼이나 고통스럽다. 여기에도 가슴 아픈 상처가 있으니 그것은 세상이 이름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체념에 젖은 멍한 표정이 증언하고 있다. 사랑의 중요성 1. 윌리엄 제임스가 심리학의 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회에서 밀려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것. 보다 더 잔인한 벌은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다. 방 안에 들어가도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신경도 쓰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 취급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상대하듯 한다면 오래지 않아 울화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잔인한 고문을 당하는 쪽이 낫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2. 사랑의 결핍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무시를 당하면 왜 우리는 울화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하고 차라리 고문을 당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게 되는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 때부터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괴로워할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느낌은 함께 사는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된다. 그 사람들이 우리 농담에 즐거워하면 우리는 나에게 남을 즐겁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을 갖게 된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나에게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방에 들어갔을 때 눈길을 피하거나 직업을 밝혔을 때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 이상적인 세계에서라면 이런 식으로 남들의 반응에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다. 무시를 당하든 주목을 받든 칭찬을 받든 조롱을 당하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누가 엉터리로 우리를 칭찬하는 소리에 귀가 솔깃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자신의 가치를 판단해 다른 사람이 우리가 못났다고 넌지시 암시한다 해도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 아주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다. 내가 똑똑하다는 증거도 될 수 있고 바보라는 증거도 될 수 있으며 익살 맞다는 증거도 될 수 있고 따분하다는 증거도 될 수 있으며 중요한 인물이라는 증거도 될 수 있고 있으나마나한 존재라는 증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흔들린다면 사회의 태도가 우리의 의미를 결정하기 마련이다. 무시를 당하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고개를 쳐들며 미소나 칭찬과 마주치면 어느새 역전이 이루어진다. 혹시 남의 애정 덕분에 우리 자신을 견디고 사는 건 아닐까? 우리의 에고나 자아상은 바람이 새는 풍선과 같아 늘 외부의 사랑이라는 헬륨을 집어넣어 주어야 하고 무시라는 아주 작은 바늘에 취약하기 짝이 없다. 남의 관심 때문에 기운이 나고 무시 때문에 상처를 받는 자신을 보면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어디 있나 싶어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한다. 동료 한 사람의 인사를 건성으로 하기만 해도, 연락을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기만 해도 우리 기분은 시커멓게 멍들어 버린다. 누가 우리 이름을 기억해주고 과일 바구니라도 보내주면 갑자기 인생이란 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환희에 젖는다. 3. 따라서 물질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차지하는 자리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좋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지 결정한다. 이 자리는 우리에게 전례 없는 중요성을 가지게 된 일용품, 즉 사랑을 얻는 열쇠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의 인격을 신뢰할 수도 없고 그 인격을 따라 살 수도 없다. 원인 5. 불확실성. 불확실한 요인들. 1. 전통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지만 그 지위를 잃는 것 또한 어려워 행복할 지경이었다. 영주를 그만두는 것은 그보다 험악한 결과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일꾼을 그만두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 중요한 것은 살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성취하는 것보다도 태어날 때 얻는 신분이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다. 근대 사회의 위대한 야망은 이러한 방정식의 전체적인 역전을 제도화하고 세습 특권과 세습 비특권을 없애 개인적 성취가 지위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 개인적 성취란 주로 경제적 성취를 의미했다. 이제 지위는 세대에서 세대로 내려오는 변하지 않는 신분보다는 급속하게 움직이는 무자비한 경제 내에서 거두는 성과에 달려있다. 경제의 특성 때문에 지위를 얻으려는 노력은 그 결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미래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동료나 경쟁자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고 자신에게 선택한 목표를 이룰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고 굽이치는 시장의 파도 속에서 재수 없는 흐름에 말려들 수도 있다. 게다가 우리의 실패는 동료의 성공 가능성 때문에 더 심각해 보일 수도 있다. 불안은 현대의 야망의 하녀다. 생계를 유지하고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적어도 5가지 예측 불가능한 요인이 뜻대로 따라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회적 위계 내에서 자신이 바라는 자리를 얻거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5가지 이유가 되기도 한다. 1. 변덕스러운 재능. 지위가 성취에 의존한다면 성공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은 재능과 그 재능을 믿을만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활동에서 재능은 우리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능은 한동안 우리 손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 그간의 성공마저 물거품으로 만들곤 한다. 우리는 최고의 능력을 우리 마음대로 전면에 내세울 수 없다. 우리는 가끔씩만 재능을 보여줄 뿐 평소에는 그런 재능의 소유자답지 못하게 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성취의 많은 부분은 외적인 힘이 준 선물처럼 보일 수도 있다. 변덕스럽게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그 힘에 의해 우리의 인생 경로와 경제적 능력이 결정되는 셈이다. 고대 그리스인은 우리와 변덕스러운 재능 사이의 괴로운 관계를 뮤즈라는 선명한 이미지로 표현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뮤즈는 9명인데 그들은 각각 특수한 재능을 통제하거나 자기 멋대로 나누어 준다. 서사시, 역사, 연애시, 음악, 비극, 찬가, 춤, 희극, 천문학을 담당하는 뮤즈가 다 따로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어느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든 그 사람은 자신의 재능이 진정한 자기 것이 결코 아니며
이 예민한 신들의 마음이 바뀌면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했다. 그리스의 뮤즈들이 활동하는 영역은 물론 현대의 관심사를 거의 반영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신화적인 개념은 우리가 성취 능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으며 그래서 미래와 관련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는 불안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절묘한 이미지로 포착해내고 있다. 2. 운. 우리의 지위는 운이라는 말로 느슨하게 얽어 넣을 수 있는 어떤 범위의 우호적 조건들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가 적당히 한 시기에 적당한 기술을 갖추고 적당한 일자리에서 일하게 되는 것은 운 때문일 수도 있다. 또 반대로 이런 유리한 상황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불운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결과를 운으로 설명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신의 힘과 자연의 예측 불가능한 변덕을 존중하던 시절에는 자신이든 남이든 사태의 흐름을 제어할 수 없다는 관념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래서 외적인 힘에 감사를 하기도 했고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사람들은 악마, 도깨비, 귀신, 신의 역할을 자주 언급했다. 예를 들어 베오울프 이야기에서는 어디를 펼쳐보든 인간의 성공이 기독교 신의 의지에 좌우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베오울프는 그렌델의 어머니를 물리친 상황을 묘사하면서 만일 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싸움은 바로 끝나버렸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환경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예측하는 인간의 힘이 성장하면서 운이나 수호신이라는 관념은 힘을 잃었다. 지금도 말로는 운이 출세를 좌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 자신의 이력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승리를 행운 덕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치게 겸손해 보일 수도 있다. 이 맥락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패배를 불운 탓으로 돌리는 것이 궁색해 보인다는 점이다. 승자는 운을 만든다. 이것이 현대의 주문이다. 아마 이 말을 들으면 고대 로마의 행운의 여신의 숭배자나 베오울프의 신앙심 깊은 영웅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우리의 지위의 문제를 우연적 요소들에 맡긴다는 것은 불안한 일이다. 그러나 합리적 통제라는 관념에 완전히 물들어 불운이 실패를 설명하는 그럴듯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관념을 폐기해버린 세상에 산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이다. 3. 고용주. 삶의 조건의 예측 불가능성은 우리의 지위 문제가 고용주에 달려있기 때문에 더 심각해진다. 1907년 미국에서는 3에이커와 자유라는 책이 독서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저자인 볼턴 홀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해야만 하는 상황의 어색함을 이야기한 뒤 독자에게 사무실이나 공장을 떠나 미국 중부에서 농지 3에이커를 적당한 가격에 사라고 권했다. 이 정도 면적이면 금세 4인 가족이 먹고 살 만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소박하지만 편안한 집을 유지할 수 있으니 아첨과 협상으로 동료나 상사와 어쩔 수 없이 어울려 살아가는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이 책에는 채소를 재배하는 방법, 온실을 만드는 방법, 과수원을 배치하는 방법, 가축을 사는 방법 등이 자세히 나온다. 3에이커와 자유는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과 미국 사상에서 점점 자주 들려오게 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면 고용주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해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 편집입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면 고용주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해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이 시기 이후로 자주 들리게 되었다면 그것은 이 시기에 처음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농장이나 소규모 가족 사업을 떠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대가로 지능과 힘을 팔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1800년에는 미국 노동력 가운데 20%가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 있었다. 1900년에는 그 수치가 50%로 늘었다. 2000년에는 90%가 됐다. 고용주들 역시 점점 대규모로 노동자를 고용했다. 1800년에 미국 노동자 가운데 500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숫자는 1% 이하였다. 2000년에 이 비율은 55%로 늘어났다. 잉글랜드는 공유지가 줄어들면서 소농의 나라에서 임금 노동자의 나라로 넘어가는 속도가 빨라졌다. 과거에는 인구의 일부가 공유지에서 자신이 먹을 농작물을 재배하고 소나 거위 같은 가축을 놓아 길러 먹고 살 수 있었다. 18세기 이후 막강한 지주들은 잉글랜드에 개방된 들판 대부분을 담과 산 울타리로 막아버렸다. 1724년부터 1815년 사이에 150만 에이커가량의 땅이 이런 식으로 폐쇄됐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분석에서 이 인클로저 운동은 근대의 산업 플로레타리아의 탄생을 알린다. 근대의 산업 플로레타리아란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 먹고 살 수 없어 불리한 조건으로 돈을 받고 자기 자신을 고용주에게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된다. 피고용자가 되는 고통에는 고용기간의 불확실성만이 아니라 수많은 작업 관행과 역학에서 오는 모욕감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사업체가 피라미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피고용자로 이루어진 넓은 밑변은 관리자들로 이루어진 좁은 꼭지점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보상을 받고 누가 뒤처져지느냐 하는 문제는 작업장을 억압적인 분위기로 이끄는 요인이 되며 이런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불안이 자라나게 된다. 사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성취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승진이나 그 반대로 가는 길은 일의 결과와 필연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조직의 피라미드를 성공적으로 기어 올라가는 등반가는 자신이 맡은 일에서 최고라기보다는 문명화된 삶에서는 지침을 얻기 힘든 여러 가지 음침한 정치적 기술에 가장 숙달된 사람들이다. 근대 산업체와 궁정은 겉으로 보기엔 차이가 많다. 그러나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 프랑스와 이탈리아 궁정에서 생활했던 평민한 귀족들의 글을 읽어보면 근대의 사업체에서 생존하는 비결을 터득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들은 은퇴한 뒤 자신들의 생각을 신랄한 경구 스타일로 정리해 두었는데 이런 냉소적인 글들은 우리가 남들에 대해 믿고 싶어하는 것들을 계속 흔들어댄다. 마키아벨리, 구이차르디니, 라로슈푸코, 라브리에르 이들이 쓴 글들은 노동자들이 출세를 하려고 할 때 공식적인 정규직 역할 외에 어떤 책략을 구사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동료를 조심해야 한다. 사람은 거짓되고 음험하고 기만적이고 교활하고 자신의 이익에는 탐욕스럽고 남의 이익에는 둔감하므로 적게 믿고 그보다 더 적게 신뢰한다면 잘못될 일이 없을 것이다. 구이차르디니. 우리는 언젠가 친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적과 함께 살아야 하고 언제 원수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친구와 함께 살아야 한다. 라브리에르. 거짓말을 하고 과장해야 한다. 세상은 장점 자체보다는 장점의 표시에 보답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로슈푸코.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는 감추고 성공은 과장하라. 이것은 속임수이지만 사실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당신의 운명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좋다. 구이 차르데니.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다. 주군의 총애를 받는 신하들의 비위를 맞추지도 않고 그들의 미움을 사도 상관 안 한다. 그저 당신의 주군과 의무를 사랑하며 살 뿐이다. 그래, 그래서 당신이 망한 것이다. 라 뮤리에르. 무서워야 한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사랑은 감사의 유대에 의해 유지되지만 사람은 지나치게 이해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이 유대를 끊어버린다. 그러나 공포는 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지되며 이것은 늘 효과적이다. 마키아벨리. 다수는 착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으므로 친절보다는 엄격함에 의지해야 한다. 구이 차르디니. 물론 이런 궁정인들로부터 외유내강의 지혜를 빌려 암초 많은 해안선을 지나가듯 동료들 사이를 항해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이다. 사무실이나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3에이커와 오리 6마리와 자유의 유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4. 고용주의 이익. 고용의 안정성은 조직 내의 정치만이 아니라 회사가 시장에서 계속 이윤을 내는 능력에도 달려있다. 시장은 본래 생산자들이 자신의 경쟁력이나 가격 우위를 장기간 지키기 어려운 곳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녹아내리는 부빙 위에 서 있는 듯한 불안감을 느낀다. 그것은 회사가 이윤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 언제나 피고용자 숫자를 대폭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압박에 시달리는 회사는 임금 수준이 높은 나라의 노동자들을 쫓아내고 대신 임금 수준이 낮은 먼 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싶다는 유혹에 저항하기가 어렵다. 또 경쟁자와 합병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중복되는 노동력을 대량 쳐내야 한다. 또는 노동자들을 대체할 로봇을 개발할 수도 있다. 자동 현금 인출기는 1968년에 개발됐으며 그 다음 해 맨하튼의 케미컬 뱅크 지사의 벽에 구멍을 뚫고 처음 설치됐다. 10년 뒤 세상의 ATM기 숫자는 5만 대로 늘어났으며 2000년에는 100만 대로 늘어났다. 그러나 과학기술적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성과라 해도 은행의 출납원이 ATM에 찬사를 보내기는 힘든 노릇이다. 수치가 증명하듯 ATM 한 대는 무려 37명의 은행 출납개원 일을 한다. 게다가 병이 드는 일도 없다. 미국에서는 1980년에서 1995년 사이에 일반인을 상대하는 은행 업무에 종사하던 노동자들 가운데 반 정도인 50만 명이 일자리를 얻었다. 여기에는 이 광택이 나는 능률적인 기계의 발명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비고용자들은 또 시장에 새롭고 더 나은 제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회사의 압박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걱정해야 한다. 역사의 오랜 기간 동안 물자와 용역의 수명은 그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의 수명보다 길었다. 일본의 기모노와 진바오리는 4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18세기 중국 사람들은 16세기의 조상들이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다녔다. 1300년에서 1660년 사이에 북유럽에서 쟁기의 설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런 안정된 상황 때문에 장인과 일꾼들은 자신이 죽은 뒤에도 자신이 하던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안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품 수명은 19세기 중반부터 급속하게 짧아져 자신이 하는 일이 장기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일꾼의 신념도 무너졌다.
새로운 제품과 용역의 손에 낡은 것이 금방 밀려나는 현상은 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 철도가 발명된 뒤 운하가 밀려났고 제트 엔진이 도입된 뒤 여객선이 밀려났고 자동차가 개발된 뒤 말이 밀려났고 개인 컴퓨터가 탄생한 뒤 타자기가 밀려났다. 시장은 변화에 목을 매달고 있기 때문에 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이 너무 올라가 단 하나의 제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느냐 못하느냐가 회사의 생존을 좌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회사는 한판 크게 딴 뒤에도 슬그머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총이라도 들이댄 듯 가슴을 두근거리며 회사 자산과 종업원들의 생계를 걸고 계속 모험을 해야 하는 도박사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이들은 몇 판, 아니 심지어 단 한 번의 베팅으로 엄청나지만 위태로운 부를 모으기도 하고 파멸의 길로 들어서기도 한다. 5. 세계 경제. 회사와 종업원들의 생존은 경제 전체의 성적 때문에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기도 한다. 18세기, 19세기 초 이후 서양 경제의 역사는 성장과 후퇴를 주기적으로 반복해왔다. 보통 4, 5년 팽창하면 그 뒤에 1, 2년 수축이 발생했고 이따금씩 수축 기간이 5, 6년이나 지속되기도 했다. 국부의 증감을 묘사한 그래프는 뾰족뾰족한 산맥의 윤곽을 닮았다. 그래프가 밑으로 꺼질 때마다 유서 깊은 회사들이 파산하고 노동자들이 해고당하고 공장이 문을 닫고 주식이 휴지가 되었다. 이런 사건들을 경제생활에서 부자연스러운 또 어쩌면 언젠가는 피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와 중앙은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란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기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하다.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 회사들은 미래에 예상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 그러면 자산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생산 비용도 올라간다. 특히 주식과 소유지의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투기꾼들 때문이기도 하다. 이 시점에서는 대출 비용이 낮기 때문에 회사들은 자본 집약적인 공장과 사무실에 투자한다. 수요와 산출이 둔화되기 시작하지만 소비율은 계속 올라간다. 저축이 낮아지고 개인과 상용 대출도 늘어난다.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수입은 증가하고 수출은 줄어들어 국제 수지에 적자가 생긴다. 이제 경제는 난조를 보인다. 투자도 지나치고 소비도 지나치고 대출도 지나치고 대부도 지나치다. 여기서부터 경제는 불황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시작한다. 효율이 낮은 생산 능력을 이용하면서 자금 공급과 투기는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한다. 비싸고 얻기도 힘든 신용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부채 비용은 증가한다. 호황 때 과도하게 평가되었던 자산은 가치가 하락한다. 채무자는 돈을 갚지 못하고 담보 대출도 쉽지 않다. 소득, 투자, 소비는 줄어든다. 회사와 기업가들은 곤궁에 빠지거나 파산한다. 실업률은 늘어난다. 신뢰가 사라지면서 대부와 소비는 계속 하락한다. 이전의 화랑기에 이루어진 장기 투자가 이제야 가동되기 시작하여 공급은 늘어나지만 수요는 줄면서 물가는 하락한다. 회사와 개인은 낮아진 가격에 자산을 팔 수밖에 없어 위기는 깊어진다. 잠재적 구매자는 시장이 바닥을 칠 때까지 구매를 미루어 회복은 더 지연된다. 이렇게 보면 경제 환경의 진정한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는 히스테리보다 지속적인 불안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다. 자본과 과학기술을 부리는 능력으로 엄청난 권력을 잡은 부르주아 계급은 오직 부에만 관심을 가졌다. 감상을 배제하는 공리주의적 부르주아 계급은 종업원을 탐욕스러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으며
그들의 가족을 배려하지 않고 아픈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 어린아이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았다. 또 사람들은 대도시로 몰려들었으며 이곳에서는 경쟁적이고 바쁜 분위기 때문에 이웃 간 정이 파괴됐다. 약한 자들에게는 더욱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독교는 이제 권력의 지렛대를 쥐고 있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휘어잡지 못했으며 그와 더불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적 분위기는 사라져버렸다. 이런 주장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인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몽상적이고 묵시록적인 산문으로 경제적 관심의 승리를 이렇게 묘사했다. 부르주아지는 인간을 타고난 상전과 연결시켜주던 얼룩덜룩한 봉건적 끈을 무자비하게 두 동강 내버렸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거벗은 자기 이익, 무정한 현금 지불 외에 다른 아무런 유대도 남겨두지 않았다. 부르주아지는 종교적 열정, 기사도적 열의, 속물적인 감상주의에 드높은 환희를 이기적인 계산의 차가운 물에 담가버렸다. 부르주아지는 개인적 가치를 녹여 교환 가치를 만들어냈다.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부나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그들 자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칸트를 참조해 부르주아지와 그들의 새로운 과학인 경제학이 대규모로 부도덕을 자행한다고 비난했다. 경제학은 노동자를 오직 일하는 동물로만 본다.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 요구만 남은 짐승으로 여기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피고용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바퀴가 계속 굴러가게 하기 위해 치는 기름과 같다. 노동의 진정한 목적은 이제 인간이 아니라 돈이다. 5. 마르크스가 역사가로서는 능력이 떨어져 산업화 이전의 과거를 이상화하고 부르주아지를 지나치게 혹평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갈등을 포착하고 극화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가치가 있다. 지역마다 다르고 방식이나 관리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상업적 조직의 근본적 원리는 다음과 같은 단순하고 건조한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투입, 원료 플러스 노동 플러스 기계는 산출, 제품 플러스 이윤과 같다. 모든 상업 조직은 원료, 노동, 기계를 가장 싼 값에 모은 다음 그것을 결합하여 제품을 만들어 가능한 가장 높은 값으로 팔려고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방정식의 투입 부분에 들어가는 요소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모두가 상품이며 합리적인 조직은 이윤을 내기 위해 이들을 값싸게 구하여 능률적으로 처리하려 할 것이다. 그럼에도 곤혹스럽게도 노동과 다른 요소들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다. 재래 경제학에는 이 점을 표현할 또는 중시할 수단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세상에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차이다. 즉 노동자는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다. 생산 라인 가동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지면 가동을 중단하기도 하는데 이때 기계는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한탄하지 않는다. 석탄 사용을 중단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해도 도태된 에너지 자원은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자는 자신의 가격이나 존재를 줄이려는 시도에 감정으로 대응하는 습관이 있다. 노동자는 화장실에 들어가 흐느끼기도 하고 실적 미달에 대한 두려움을 술로 달래기도 하며 해고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기도 한다.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면 지위를 부여하는 격투장 내에 공존하는 두 가지 요구가 드러난다. 하나는 사업의 1차적 목적은 이윤의 실현이라고 규정하는 경제적 요구다. 또 하나는 피고용자가 경제적 안정, 존경, 종신직을 갈망하도록 이끄는 인간적 욕구다.
이 두 가지 요구가 오랜 기간 이렇다 할 마찰 없이 공존할 수도 있지만 이 둘 사이에서 진지하게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상업적 체제의 논리 때문에 언제나 경제적 요구가 선택된다.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임금에 의존하는 모든 노동자의 삶에서는 불안이 떠날 수가 없다. 노동과 자본 사이의 투쟁은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이제 마르크의 시절처럼 맹렬하지 않다. 그러나 노동 조건의 향상과 고용 입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행복이나 경제적 복지가 부차적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도구 노릇을 하고 있다.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어떤 동지애가 이룩된다 해도 노동자가 어떤 선의를 보여주고 아무리 오랜 세월 일에 헌신한다 해도 노동자들은 자신의 지위가 평생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그 지위가 자신의 성과와 자신이 속한 조직의 경제적 성공에 의존한다는 것. 따라서 자신은 이윤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감정적인 수준에서 변함없이 갈망하는 바와는 달리 결코 그 자체로 목적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늘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6. 고통의 이런 불안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돈 때문만은 아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한 주제로 돌아가 본다면 그것은 사랑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일을 기준으로 남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질문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우리를 대접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맨 처음에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질문에 대해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것은 경제학자가 그리는 그래프의 상승과 하강에 달려 있으며 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쟁에 달려 있으며 운과 영감의 변덕에 달려 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요구에는 변함이 없어 유아 시절과 비교해봐도 줄어든 것 없이 꾸준하고 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와 세상의 불확실한 조건 사이의 불균형은 지위에 대한 불안을 끈질기게 들쑤시는 5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알랭드 보통의 불안에서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에 사랑 결핍과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 원인에 대한 해법을 철학과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읽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겠고요. 꼭 이 책을 만나셔서 해법에 대한 부분 또 원인에서 미처 읽어드리지 못한 부분을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랭드 보통의 불안 이 책을 함께 작업한 번역자 정영목 씨의 옮기고 나서에서 또 발췌해서 읽어드리면서 에필로그로 대신하겠습니다. 옮기고 나서 부자라는 말이 온 국민이 주고받는 덕담처럼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경악한 적이 있다. 어떻게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의아해하던 것도 잠시 가난한 부모면 자식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자신의 무능과 악습을 반성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됐다. 급기야 서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장점과 미덕을 알아주고 존중하던 사람들까지도 눈에 보이는 부의 증표들을 환영할 뿐 아니라 스스로 과시까지 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눈에 띄게 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나 평생 그 사회에서 산 사람이
새삼스럽게 무슨 불평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옴기니가 보기에는 분명히 달라졌다. 물신을 향한 도덕적 집단 투항이라고 부를 만한 이 사태에는 아마 IMF 경제 위기가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발전이라는 환상으로 억누르고 있던 우리 경제 생활의 덧없고 아슬아슬한 본질이 모두의 눈앞에 확연히 드러나면서 우리가 깊숙한 곳에 감추고 살던 불안도 모든 사람의 얼굴에 공공연하게 내걸리게 된 것이다. 결국 믿을 건 돈밖에 없다는 신념이 돈으로 인해 생긴 불안을 돈으로 다독거리려는 악순환을 정당화해 주었고, 이 줄을 잡는 대열에 끼지 못하면 벼랑으로 떨어진다는 생존의 논리가 모든 사람의 얼굴을 몇 밀리미터쯤은 두껍게 만들어 염치라는 말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옴기니가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전쟁을 겪은 분들은 이와 비슷하게 집단의 가치가 흔들리는 과정을 목격했을지도 모르겠다. 그 공통점은 다수가 극심한 불안으로 내몰릴 뿐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사실 경제의 가장 큰 위기도 경제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공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가. 이런 상태는 결국 개인에게나 집단에게나 정신적 외상을 남길 수밖에 없으며 그것을 치유하려면 크나큰 지혜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더군다나 그 상처를 세계화라는 바늘로 꿰매면서 이것이 상처의 치료인지 악화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라면 말이다. 그동안 알랭드 보통의 관심은 언제나 개개인의 일상적인 삶이었다. 사랑 이야기도 여행 이야기도 늘 일상에 출발해서 일상으로 돌아오고 철학이나 문학적 사유를 할 때도 일상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일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적 관계가 그의 사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점은 모두 함께 경험하는 일상적 삶, 어찌 보면 뻔하고 진부한 그 생활이 그의 사색의 회로를 통과하고 나면 왠지 낯설고 새롭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의 이전에 나온 책들에서 경험했던 바이며 이 점은 이번 책에서도 변함이 없다. 게다가 이번 주제 역시 우리 모두 한마디씩은 할 이야기가 있는 사회생활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불안이라니 더 기대가 되지 않겠는가. 먼저 읽은 독자로서 옴기니는 그 기대가 충족됐다고, 때로는 정말 감탄했다고, 그리고 그의 시야가 넓어진 것을 두 손 들어 환영한다고 말할 수 있어 기쁠 따름이다. 에필로그로 알랭드 보통의 불안을 번역한 정영목 씨의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불안에 대한 보통의 저술 어떻게 느끼셨나요? 전 지구적으로 또 우리가 속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안, 우리 각 개인이 처한 불안에 대해서 뭔가 실마리를 찾고 또 그 해법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선의 책 읽기, 책을 읽는 기쁨 당신에게 알랭드 보통의 불안, 정영목 옹김 도서출판 1회에서 출판한 책으로 함께 해드렸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꾹 누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다음 책을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